네,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의 대표적인 예시인 유비논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뭐냐면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당하지 않은 짓 왜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일 확률이 높을 때에는 이런 타당하지 않은 추론도 허용됩니다. 유비논증 들어가기 전에 비판과 한번 엮어서 한번 추론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수문 전제 찾기와 연결되는데요. 수문 전제 찾기야말로 비문학의 꽃입니다. 수문 전제 찾기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내용 일치, 비판, 중심 문장 찾기, 결론과 근거 구분하기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게 바로 수문 전제 찾기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말을 봤을 때 추론 영역에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열심히 따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머 맞아 그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논증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일치하는지만 따져보셔야 돼요. 일치하는지만. 자, 일치하는지를 따지라고 했어요.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김태희는 예쁘다. 2번이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김태희가 예쁘다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2번 예시를 굳이 왜 들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번 선택지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지 않았어요. 얘가 이런 말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1번 선택지 같은 말을 했는지를. 만만치 않죠?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논증 추론 파트와 비판을 엮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제시문을 한번 비판해 볼게요. 제시문을 반박하는 겁니다. (2번) 선택지부터 먼저 해볼까요? 김태희는 못생겼다. 문장 자체가 좀 웃기네요. 김태희는 못생겼다. 이 비판이 됩니까? 저거에 대한? 안 되죠. 안 되는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는 못생겼다는 말이 제시문에 대한 비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시문이 김태희는 예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비판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눈만 있는 학생은 이거 비판이 되는 것 같아. 얘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판이 되죠. 소크라테스가 죽는 이유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즉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란 말을 얘가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비판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이 제시문에 대한 비판이 된다는 말은 제시문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시문에서 여기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숨은 전제라고 부르는데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숨은 전제는 제시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추론 문제는 어렵냐면 추론 문제가 이런 비판 문제와 함께 엮여서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끊었다가 칠판 정리를 좀 하고 오늘 유비논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끊어볼까요? 우리 교재 110조 유비논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에요.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논증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개연성이 매우 높고 유용하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죠. 자, 다시 방금 첫 번째 단락 읽었던 내용을 여기다 비춰서 해볼게요.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이건 전제예요. 두 번째,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즉 동물에게 어떤 약을 써봤더니 추가적인 특성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다른 대상에게도 그 추가적인 특성, 이 반응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게 바로 유비추론입니다. 유비논증이에요.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논증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전제와 결론을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겠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게 전제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비판해 볼까요? 아까 했죠, 비판. 예, 사람은 동물과 유사하지 않다. 비판 끝났습니다. 됐죠? 동물에게 나타난 반응 결과가 없다. 비판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기 때문에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사람과 동물은 유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곧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뭐냐면 이 전제들을 비판할 때는 언제나 항상 형식이 no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인하는 거죠. 상대방이 취한 전제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네 말이 맞다 치더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결론 비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는 언제나 항상 그래 맞아 하지만 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거를 항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시문은 유비논증을 먼저 소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비판할 게 이 말이 없더라도 비판인 줄 알아 먹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나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하다.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도 적용되겠지라고 하는 추론이 바로 유비추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도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라달락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세요. 라달락.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는데,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게 잘 보세요.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유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 불과해라는 말은 유사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무슨 말이냐? 예, 유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뭐가? 인과적 메커니즘이 유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도출했다면 이 글의 글쓴이죠. 이 글의 글쓴이의 입장은 뭐냐면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안 유사해. 인과적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왜 비판과 엮어서 공부하냐면 추론에서는 전제와 결론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다뤄주지 않으면 이건 추론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래, 유사하다 치자. Yes. But 그렇다면 둘 다 고통을 느끼겠네. 고통 주는 짓 해도 돼? 이게 바로 비판론이에요. 구조가 무엇이나요? 얘는 아니야 안 유사해. 그래 유사하다 치자. 그래도 문제야. 두 가지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죠. 가능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는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마달락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즉 유비논증의 전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그래 유사하다 치자.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해도 돼? 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예, 이게 이글의 글쓴이 입장인데요. 이글의 글쓴이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비판해 봅시다. 두 번째요. 항변 파트를요. 항변 파트를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제가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유사해. 됐나요? 동물도 고통을 느낄 거야. 왜냐하면 인간도 고통을 느끼니까. 느낄 거야. 그러므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짓을 해서는 안 돼.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유비논증의 입장에서, 즉 유비논증의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비판론을 다시 재비판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비판하기 힘들죠. 자기도 주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인간도 고통을 느낄 거야. 따라서 동물도 고통을 느낄 거야. 따라서 동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 이 말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부인해버리면 재비판이 됩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줘도 돼. 이래버리면 재비판이 됩니다. 이런 비판과 이러한 주장들은 그 자체의 참거짓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비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은 비슷해.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돼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두 번째, 어떤 전제가 또 깔려있느냐? 어떤 전제가 또 깔려있냐면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고통은 공평하게 취급해야 돼라는 전제가 또 깔려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비판이 되는지 보세요. 인간한테는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만 동물과 인간의 고통은 다르게 취급해도 돼. 라는 전제를 딱 비판하게 되면 이 결론이 깨집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 필기해 놓고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입장이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전제와 결론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전제는 전제대로 비판, 전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론도 비판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글의 입장은 뭐냐면 제시문에 나오는 동물실험 찬성론을 전제는 전제대로 비판, 결론은 결론대로 비판한 거를 다시 전제를 쪼개가면서 전제는 전제대로 비판, 결론은 결론대로 비판을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2번과 4번 문제를 풀 텐데요. 2번 1. 유비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예, 이런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개연성이 높으려면 전제가
전제가 참이고 결론도 참일 확률이 높을 때 그것을 보고 개연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개연성을 높이려면 유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직접 알고, 이건 전제니까요. 이런 전제에서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동물도 고통을 느낄 것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셔야 돼요.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꼬리 같은 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이 제시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1번과 3번이 같은 선택지인 겁니다.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는 상관없이 아니죠. 인간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유비논증이 참일 때, 즉 개연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인간에게 도움을 주겠죠.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기 와보실까요?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이 동물 실험 반대론을 재비판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문제는 언제나 항상 전제 찾기와 연결되어 있고 전제 찾기는 언제나 항상 비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수업을 할 때, 국어 수업을 들을 때 비판하기 유형 이런 건 별도로 없는 겁니다. 왜? 비판은 맞는 말 하거나 틀린 말을 지적해내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한 말, 즉 비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읽고, 여기서 정확하게 읽고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듯이 꼼꼼하게 읽고가 아니라 비판의 대상을 전제와 결론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읽고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판하기 유형의 문제는 결국 비판의 대상에 대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내용일치 문제와 비판하기 문제가 별도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비판하기 유형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논증을 잘하시면 비판하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4번 문제도 볼게요. 4번 문제도 뜬금없이 많이 틀렸는데요. 4번. 보기는 유비논증이 하나다. A에서 C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가라에 맞게 골라라고 했는데요. 잘 보세요. 뭘 읽을 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전제와 결론을 나눠서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이게 전제에 들어갈 건지 결론에 들어갈 건지를 구분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 이미 알고 있죠. 유비논증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론해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 전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게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전제입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즉 비슷하게 생겼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사람 밑에다가 개라고 적은 게 좀 이상한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개. 반대로 적었어야 되네요. 네. 노란색으로 적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게 생긴 게 비슷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는 사나워요. 따라서 다른 게도 사나울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거짓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해서 맞춰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었다. 따라서 비슷하게 생긴이 제시문에 나오는 B 유사성이고요. 실험동물은 내가 알고 있는 개입니다. 실험동물은 내가 알고 있는 개. 그렇죠.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전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거고요. 반응 결과 이것이 사납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카르노 연력학 제시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교재 114쪽에 있는 카르노 연력학 제시문입니다. 과학 제시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논증 비판하기 유형의 제시문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판하기 유형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독해를 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제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르노의 연력학을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걔를 비판합니다. 비판하기가 나왔죠? 비판의 대상을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카르노가 뭘 주장하는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카르노는 첫 번째 단락입니다. 18세기의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를 칼로릭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 바로 이 칼로릭 이론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칼로릭 이론을 전제로 깔고 카르노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의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 대비 한 일로 정의됩니다. 카르노는 열기관의 열 효율의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게 전제라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계속 읽을게요.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해서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해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도 칼로릭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 예. 칼로릭은 어떻게 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고 이동하면서 일을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열기관의 열효율은 요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물론 이과 학생들이나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쩌고 뭐 클라우지우스가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틀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제시문을 읽지도 않고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칼로릭 이론 틀렸어. 칼로릭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 칼로릭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 고온과 저온 사이의 두 온도 말고 다른 게 열기관의 열효율에 개입을 해. 셋 다 비판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제시문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편 1840년대에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열기관 저 열기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줄이 한 실험을 보세요.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칼로리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해서 줄의 실험입니다. 줄이 한 실험은 뭐냐면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 가능한 물리량이므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습니다. 자, 보세요. 줄이 한 주장.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줄이 한 주장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줄이 한 주장이 뭐냐면 재밌습니다. 일과 열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일과 열은 상호 등가 교환을 한다. 만약에 줄이 카르노를 비판했다 칩시다. 그러면 카르노가 뭐라고 주장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과 열은 상호 전환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등가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걸 잘 읽으면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나요? 잘 안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등가성을 가지며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입증되었다.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적을까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예요?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죠. 아차차, 이게 줄의 견해인데 줄이 카르노를 비판했답니다. 그럼 카르노는 뭐라고 주장했었어야 돼요? 일의 총량이, 에너지의 총량이 변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 따라 봅시다.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판했다는 말을 할 때 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평가원은 아주 점잖게 재검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원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이거에 위배된답니다. 와우, 이게 저걸 비판하는 거래요. 그럼 쟤는 반드시 뭘 주장했어야 되느냐? 총량이 변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둘이 딴소리 한 게 되는 거예요. 둘이 딴소리 하는 게 비판일 수가 없어요. 넌 사과 좋아하니? 나는 참외 좋아해. 이게 비판입니까? 아니죠. 계속 보겠습니다.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어. 이해되나요? 읽어볼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카르노는 칼로릭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부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기관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여기 있던 칼로릭이 몽땅 다 요리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열기관 투입 전 해볼까요? 열기관 투입 전에 칼로리 A만큼 있죠? 열기관에 A만큼 칼로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도 A만큼 있죠? A를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에너지 총량이 어떻게 됐나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비판이 되죠. 어떻게? 총량은 변하면 안 돼! 라는 줄의 주장이 어떻게 해서 카르노에 대한 비판이 되느냐? 넌 총량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넌 나랑 달라! 이래야 비판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따라서 1번, 2번이죠. 2번. 이건 완전히 비판받았습니다. 이거는 틀린 게 돼버렸어요. 됐나요? 전제와 결론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하지만 결론을 인정합니다. 잘 보세요. 열 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그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였다. 됐나요? 요거는 참인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참인 결론도 도출해냅니다. 재미있는 논증이에요. 칼로릭의 논증 자체가. 네, 요 비판 보이시나요? 문제 하나 좀 풀고 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위클로부터 A의 내용이 뭐냐면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말씀드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카르노를 깠답니다. 비판했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 총량은 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됐나요? 근데 그럼 얘는 총량이 변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들어간 총량과 나온 총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합당한 선택지를 찾으셔야 돼요. 선택지를 보면서 이것이 왜 비판이 되느냐고 물었으면 비판 지점을 타격해야 되지. 이 선지는 이래서 맞고 저 선지는 저래서 맞고 자기 혼자 문제를 그렇게 풀면 과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국어해야죠. 2번 열의 실체가 칼로리라면 칼로리 깨졌죠. 열기관이 한 일, 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줄에 따르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돼야 되는데 A를 집어넣는데 A 플러스 1이 나왔거든요. 얘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총량이 늘었잖아. 가 바로 줄의 비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3번 문제도 잠깐 보고 갈게요. 3번 문제는 매우 간단한 건데 복잡한 설명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논증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인데요. 줄의 실험과는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B라고 측정했을 때 그럼 줄이 뭐라고 실험을 했는지 찾아야죠. 줄이 뭐라고 실험을 했는지를. 줄은 뭘 실험했느냐? 1로부터 열로 가는 걸 실험했어요. 열기관은요. 열을 줬더니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방향이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줄은 1, 2, 열입니다. 카르노가 말한 열기관은요? 예. 카르노는요? 얘는 열, 2, 1입니다. 제10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얘는 1, 2, 열은 얘는 100%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얘는 절대로 100%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이게 더 큽니다.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줄의 실험은 1, 2, 열, 카르노의 실험은 열, 2, 1입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 열기관에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더 작다입니다. 왜냐하면 줄은 무조건 100% 나오거든요. 클라우지우스에 따르면 열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는 열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100%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갔다가 고온에서 저온으로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자연 현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열에서 1로 갈 때는 절대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찾으면 3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A분의 B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였어요. 논증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중심 문장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